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지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우은경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25일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한미 무역협의회 연기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연기하자고 통보했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예정된 협상이 취소됐지만 협상 결렬은 아니고 단순한 일정 연기의 성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 25%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발표는 시장에 일부 불안감을 줬습니다. 실제 관련 소식 후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등 개별 종목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살펴보시면요. 구글의 호실적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21일 사상 최초로 6,300선을 넘긴 이후에 연일 상승을 이어가며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역시 전날 2만 1,000선을 최초 돌파한 뒤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증시는 혼재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실적과 그에 따른 대형 기술주 및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부진을 보이는 등 업종차별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미증시 짚어봤고요. 이어서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 내린 44,693선에,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한 2만 선에, S&P 500은 0.07% 상승해 6,000선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에 앞서 혼조세 보인 시장 더 자세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도 혼조세 나타냈는데요. 이미 소비재가 1% 넘게 빠진 가운데 에너지와 기술주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술단과 반도체단은 상승불 켜냈는데요. 엔비디아는 구글의 투자 확대 소식으로 2% 가까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편 테슬라와 인텔이 실적 영향으로 8%대 빠졌고요. 헬스케어가 부진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티커명 UNH는 법무부 메디케어 청구 조사 진행을 이슈로 주가가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0.88% 상승하며 AI 기대감을 키운 덕분입니다. 전문가는 이번 알파벳의 실적은 시장에 있어 AI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진짜일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준 본부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수조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문제 삼으며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연준 방문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가운데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파월 의장을 향한 노골적인 경고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행보가 유럽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온 것인데요. 불매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가에선 테슬라 2분기 실적을 두고 10년 역사상 최대폭의 매출 감소라며 실망폭을 드러냈습니다. UBS는 펀더멘털이 과대평가되었다며 목표 주가, 최근 주가보다 100달러가량 나른 2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머스크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도지수장을 맡아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유럽 소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도 정치 성향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인프라 투자가 실제 기업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며 투심을 개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기업 오클로를 비롯해 전력 인프라 기업 탈렌에너지, 원자로 개발사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지난 한 달 상승률은 10에서 25%에 달하는데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는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이라며 AI 관련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미일 무역협상에 힘입어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 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42,000선을 넘은 것은 작년 7월 11일 이후 약 1년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날도 3%대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간 협상 타결도 임박하였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오며 투심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개별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호재가 만발하자 엔비디아가 상승세였습니다. 23일 베선트 재무장관은 EU와 15% 관세 인상에 근접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 지난 한 달간 18%, 올 들어서는 27% 각각 폭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듈 소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D램을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 올해 소캠을 최대 60만에서 80만 장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 의사보다 4배 높은 정확도와 비용 효율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치매와의 싸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 기술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레카네맙과 도나네맙 같은 항체 치료제도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고 합니다. AI 진단 시스템과 치매 조기 대응 기술이 결합되면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본 지출을 올해 초 계획보다 늘리겠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도 10.4% 증가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도 약 30% 급등해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별 이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지수와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알파벳을 등에 업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IBM이 발목을 잡으면서 주춤했습니다. 한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이 24일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던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인력을 2만 명 이상 추가 감축하고 유럽 등에서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한미 무역 협상이 막판 취소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자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기업명처럼 혁신적인 경영 방식과 고객의 삶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신세계 그룹입니다. 1930년 서울에 있었던 미츠코시 백화점은 광복 이후 동화백화점으로 바꾸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다가 1963년 동화백화점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생명이 삼성그룹으로 인수되어지며 그때 이름을 신세계 백화점으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부터는 직영백화점으로 전환한 뒤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발급을 개시하였고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신세계는 삼성으로부터 분리를 하며 자발적 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업 규모를 크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센트럴시티의 신세계 백화점 개점을 필두로 경기권은 물론이고 천안, 부산, 마산 등의 지점을 내었고 자회사인 신세계 사이먼을 동원해 여주시, 파주시 등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설하며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서 신세계그룹의 위기라는 말이 들려올 정도로 재정 악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용진 당시 부회장과 강희석 이마트 전 대표의 작품인 G마켓과 스타벅스의 매출 악화가 신세계백화점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트는 인터넷 거래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G마켓과 옥션을 매우 비싼 값에 구매를 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쿠팡에게 밀리고 2024년 중국 기업인 알리와 테무의 등장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강희석 전 대표가 이끌던 이마트마저 매출이 저하되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만 경쟁사인 롯데백화점의 성장 속에 매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현대백화점 또한 더 현대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내어 국내 1등 백화점이라는 입지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룹의 핵심 사업이었던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은 2024년 10월에 분리가 되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이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의 언론 노출이 잦아지고 인지도가 올라가던 중 2017년 1월 재계신년 인사회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남매에게 경영권이 분할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현 회장인 이명희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룹 전반과 이마트 계열은 아들인 정용진이, 백화점 계열은 정유경이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큰 틀만 제시하던 이명희 회장과는 다르게 두 자식들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세계그룹은 남매 경영의 시너지 때문인지 성장세가 지속되었지만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신세계그룹은 결국 정용진 부회장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는데요. 부회장이 된 지 18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2세 경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이마트와 신세계가 분리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2024년 10월에 계열사 분리를 단행하며 남매의 불편한 동반 경영은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열 분리 이후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 반응이 나뉘고 있는데요. 양사의 몸집이 가벼워진 만큼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LS증권은 이마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면서도 희망퇴직을 비롯해 체질 개선 작업이 돋보인다고 분석하였으며 한쪽에서는 이번 계열 분리로 인해 신세계그룹의 즉각적인 실적 변화보다는 향후 사업 방향성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박상중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소식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파트너십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계열 분리 이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비즈니스 기회 및 리스크가 분리되면서 신규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방향성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이번 계열 분리로 인해 신용도 측면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며 보고서를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분리가 단기간 내에 주요 계열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2025년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월 4일 기준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는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회복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세계 주가 상승의 배경은 면세점 사업의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덕분인데요. 롯데 면세점의 올해 초부터 수익성이 좋지 않은 대형 따이공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세계와 호텔신라의 시내 면세점 수익성이 개선되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함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신세계에 대한 평가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5천 원에서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신세계그룹 전체 목표 대비 21.2%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삶은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자전 신세계그룹이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미 통상협의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수장의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국 측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협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대기 중이었고 출국까지는 약 1시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약 30분 뒤 언론에 협의 취소 사실을 공지했고 구 부총리는 오전 9시 50분께 동행하려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이 밝힌 협의 연기 사유에 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을 받았는데요. 다만 그 긴급한 일정이 무엇인지는 미국 측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일주일은 일본처럼 깜짝 타결이 이뤄지기에 충분하면서도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의 재무통상수장이 다시 머리를 맞댈 약속을 잡기에는 빠듯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일에서 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3시께 통상대책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 월세 급증 관련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단위 확정 일자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반기든 연간이든 월세 비율이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세 확산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월세 거래 비율은 60%대, 지방은 64%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는 등 전세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지난 6.27 부동산 대책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에서도 도심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 아파트, 국민 편형 기준으로 사실상 월세 300만 원 시대에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전월세 공급 확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이동통신사 주가 관련 뉴스입니다. 단말통신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폐지로 인한 이동통신사 간 과열 경쟁 우려에도 통신 3사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통신 3사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4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KT와 LG유플러스엔 매수, SK텔레콤은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KT가 74,000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56,000원, 17,000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많게는 30% 높은 수준으로 부른 건데요. 증권업계는 오히려 통신 3사의 주가를 부양할 호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SK하이닉스 관련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급증의 훈풍을 타고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조 원대로 지난 동기보다 68.5%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매출은 22조 원대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순이익 역시 6조 원대로 69%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HBM 성장성 둔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주요 고객들의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메모리 수요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3E의 제품 성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HBM을 전년 대비 약 2배 성장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하나 뉴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나운서들의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 지수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무리해줬지만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에 눌리면서 약세로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일 한미 무역협상 추이를 주시하면서 장중 3,200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내리면서 하락 출발했죠. 차츰 상승세로 전환해 3,200선을 넘긴 뒤에 오름폭을 줄여나가면서 마감했습니다. 0.1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요. 외국인이 2,700억 원 넘게,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4,600억 원대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36% 하락한 8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810선까지 올랐다가 이내 하락 전환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오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를 띄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대거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1,442억 원 매도를 해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이 744억 원, 외국인이 936억 원 담아내줬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통상협상 진행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조정을 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0.15% 내리면서 65,900원을 종가 형성했고요. 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죠. 1%대 낙폭 보여주면서 26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수주 기대감에 소폭 올라줬는데요. 0.43% 상승해줬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와 바이오주는 대체로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에코프로가 무려 4% 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과 HLB 모두 상승해주면서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알테오제는 3%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46만 2천 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니가켄 바이오도 2.41%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뜨거웠던 특징주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산업재 분야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투심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장중 3만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하나엔진은 전날 2분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33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36% 느린 수치입니다. 시장 기대치도 30% 이상 웃돌았습니다. 매출액도 3,8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3%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하나엔진의 목표 주가를 4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아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업이익률 8.7%까지 상승했다며
완성 조선업체들의 매출액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외형 성장을 보이면서 고객 확장과 믹스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보고 있다며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수 2위인 한화엔진은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 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 등의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PEF인 소이어스 웰투시 컨소시엄의 매각됨에 따라 두산그룹에서 제외됐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선박 엔진 산업과 디젤 발전 사업으로 구분되며 해양 플랜트 기자재 사업 및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세계 저속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로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 세계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의 평균 50% 이상을 생산하면서 선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화엔진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엔진은 시가 33,700원으로 출발해 7.91%의 상승폭 보이기도 했지만 종가는 5.52%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종가는 5.52%로 마무리 지으면서 거래량 증가 속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화엔진이 오늘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적 모멘텀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 지표까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일회성이 아닌 전방 산업 호조와 원가 관리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발주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엔진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한화그룹 내 방산과 에너지 중심 계열사들의 시너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엔 수주단고 확대와 신제품 라인업 강화 등 지속적인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을지가 주가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화엔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특징주는 스테이블 관련 이야기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조만간 하원 표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 특히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커미드,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날 등 관련 기술 또는 결제 사업을 보유한 종목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과열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실제 사업화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테마성 단기 급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 처리 상황과 함께 국내외 은행, 핀테크, IT 기업 간 협력 확대 여부도 관련 종목들의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바이오 AI 분야의 특징주입니다. 바로 뉴로핏인데요. 뉴로핏이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로핏은 상장 전 일반 청약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난 15에서 16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1,9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증거금은 약 6조 원대에 몰렸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2,400개 기관이 참여해 1,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14,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회사는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알츠하이머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뇌 영상 분석 AI 솔루션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빈준길 공동대표는 알츠하이머병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뉴로핏, 기업 공개까지의 여정과 그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뉴로핏은 인공지능 기반 뇌 영상 분석 솔루션과 치료용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뇌 구조를 AI로 정밀 분석해 기존 뇌질환 진단 및 치료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뉴로핏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로핏은 상장 첫날인 만큼 상승폭을 키우면서 출발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키웠는데요. 이내 낙폭을 소폭 키우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뉴로핏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죠.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60%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뉴로핏은 AI 기반 뇌 질환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최근 급성장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뚜렷한 기술력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고요. 특히 해외 병원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중장기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아직은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기술력만큼이나 상업화 속도와 수익성 개선 여부가 앞으로 주가 흐름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상장 초기 변동성이 큰 만큼 거래량과 실적 가이던스 관련 뉴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뉴로핏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블룸에너지 급등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AI 친환경 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오라클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블룸에너지는 연료전지 기반 친환경 전력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죠.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친환경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업이 상업적 계약으로 연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AI 인프라 확장과 맞물린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수소, 친환경 전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오늘 소폭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AI 전력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친환경 전력 장비 및 소재주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룸에너지 급등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산업 섹터의 특징주로 MSCI 지수 편입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높은 수익성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분기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매출 4,677억 원, 영업이익 830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에 소폭 못 미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다만 불리한 환율 환경에도 영업이익률은 17%대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 성장은 주력 산업인 애프터마켓 부문이 견인했습니다. AM은 선박의 유지 보수 및 부품, 교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의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이 크게 증가하면서 AM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났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애프터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전문 기업입니다. 2016년 현대중공업의 서비스 사업부가 분할되어서 설립된 기업인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선박 개조, 부품 공급, 친환경 선박 개조, 선박 연료 공급, 선박 운항 효율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한 보증 서비스와 고객 클레임 해결, 기술 서비스 제공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HD 현대솔루션도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시가는 18만 6,800원으로 출발해 고가는 5.73%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종가는 고가의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5.3% 상승한 19만 6,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이거래 영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 흐름에 더해서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선박용 스크러버 가스 처리 장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매출 증가와 원가 개선 효과가 이번 실적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 기대감까지 더해졌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재료일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뒷받침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해운 트렌드가 유지가 된다면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저희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인데요. 여름철엔 자외선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 두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수록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모자람 없이 여름철 두피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철 두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얼굴에는 선크림도 바르고 수분 케어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데 두피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두피 화상을 입게 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 세균 번식이 쉬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먼지와 오염물질까지 침착되면 모공이 막혀 염증은 더욱 악화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비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심할 경우 탈모까지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두피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두피 자체의 건강뿐 아니라 두피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모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풍성한 모발과 윤기 나는 머리결을 자랑하는 그녀. 이게 다 두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손놀림을 시작하는 그녀. 뭐 하시는 건가요? 꾸준히 풍지혈을 자극하며 관리해온 것이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 꼭 챙기는 것, 바로 양산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 두피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피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 비밀을 바로 식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 두피 건강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차려 먹는다는데요. 어떻게 도움될까요? 비타민C의 역할 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지 콜라겐이 튼튼하게 잘 형성이 돼요. 두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머리를 실질적으로 비타민C가 머릿속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 탈모 같은 거는 거의 멈추거든요. 그 탈모 예방 효과 가장 큰 거는 머리를 합성된 콜라겐들이 그 탄력이 좋아서 잘 잡아준다. 정확하게 그 학명으로 얘기하면 에틸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럽니다. 비타민C는 기름에는 잘 안 녹아요.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발라도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그래서 피부를 짙게 뚫고 들어갑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EVC입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 바로 머리 감기인데요.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브 씨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갖는 효능을 피부에서 피부 안까지 침투시켜 해준 게 이브씨입니다. 썼을 때 모공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인장을 강하게 하죠.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모공이 축소되면 아, 머리카락이 안 빠지겠구나. 머리카락 인장이 생기면 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일단 탈모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 외에 뭐 두피에 생기는 각질이나 지루성이나 뭐 이런 경우에 각질이 생기는데 EVC가 두피에 생기는 그 각질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의 뭐 만능이라 볼 수 있죠. 두피 깊이 비타민C 유도체가 전달이 되면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두피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자주 발생하기 쉬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두피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을 간직하고 싶다. 두피도 피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 이제 두피에 양보하세요.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이승훈, 박은명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닷컴이 예언한 넥스트 AI라는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I 산업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닷컴 시대와 비교하면서 짚어본 리포트인데요. 챗GPT 출시 이후 AI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프라 투자나 POC 수준의 도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AI 산업이 과거 닷컴 버블 시기의 캐즘 단계와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지금이 거품이 아닌 전환점의 초입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자율화되고 실질적 물리세계로 확장되는 어젠틱 AI와 피지컬 AI가 향후 AI 산업의 2차 성장기와 본격 전개기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AI 기술 확산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차 설치기, 2차 캐즘, 2차 설치기, 마지막 전개기로 이어지는 사이클입니다. 지금은 1차 설치기 후반에서 캐즘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기술 보급은 빠르지만 실제 활용도와 수익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2025년 AI 산업은 딥시크,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에 따라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AI 인재와 GPU 확보 경쟁은 과거 닷컴 시대 때 인텔, 시스코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설립과 함께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등 핵심 연구자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AI 시장은 기술 확보 전쟁 국면으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술 내 구조적 변화는 향후 AI 산업이 도구를 사용하는 자율형 시스템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단순 챗봇이 아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구조이며 피지컬 AI는 로봇, 드론, 자동화 시스템과 결합해서 물리적 업무까지 진행할 수 있는 AI의 진화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기업 업무, 물류,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으로 확산될 경우 AI는 단순한 생성기에서 벗어나서 현실 속 노동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추천 종목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LLM, 초거대 언어 모델과 플랫폼을 모두 보유한 기업이죠.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 한국어 기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클로바 X 툴스라는 실행형 AI 서비스로 확장 중입니다. 검색, 커머스, 광고, 클라우드,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의 AI를 통합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 GAK 세종을 통해서 AI 처리 역량까지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단순한 AI 서비스 기업이 아닌 AI 기반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구조를 갖춰가고 있으며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과도 맞물려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AI 전개기에 가장 유리한 입지의 국내 기업이 네이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최대 플랫폼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생활 밀착형 기업이죠. AI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서비스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 멜론, 카카오톡, 톡캘린더 등에서 개인화 기반 AI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향후 오픈 AI와의 협업 가능성도 언급되어 주목받고 있으며 음성 비서, 음성 합성, 콘텐츠 추천 등 다양한 AI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LLM보다 적용성과 사용자 밀접도가 강점인 만큼 AI 대중화 이후 실제 수익 모델과 사용자 충성도를 모두 갖춘 구조입니다. AI의 생활화, 실질적 상용화 관점에서 카카오는 중장기 수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함께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관련인데요. 해외에서는 구글의 알파벳, 메타, 아마존이 핵심 기업으로 제시됐습니다. 알파벳은 제미나이를 통해 멀티모달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검색 광고, 클라우드 유튜브 등 핵심 서비스에 AI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메타는 MSL 출범 이후 AGI를 넘어 슈퍼 인텔리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LLMA 오픈소스를 통해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피지컬 AI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죠. 또한 클라우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LLM 경쟁에도 참여 중입니다. 이 세 기업, AI 전개기의 기술과 비즈니스 통합력에서 가장 강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다양한 해외 기업들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AI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AI가 단순히 생성형에서 실행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입과 산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흐름과 기업 전략 모두 긴 호흡으로 관찰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넥스트 AI 리포트가 AI 산업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AI 산업 관련해서 투자 리포트 전해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일부 종목의 차익 실현 영향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국내 증시 어떠한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예정됐던 한미 관세 협상이 돌연 취소가 된 이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한미 무역협정 관련해서 뉴스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어서 은경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안개 속인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의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한 줄 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한 줄 평 해보자면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에 기대어 한 걸음 갔지만 코스닥은 쉬어갔다라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다음 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변동성이 큰 시점인 만큼 투자 판단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